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물개 한 마리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나 가끔 목격된다는 북방 물개가 여름철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리에서 낙오돼 죽어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청하듯 해변에 오른 물개는 비닐에 목이 감긴 상태였습니다. 살이 패여 있을 정도였으니 비닐은 오랫동안 서서히 물개의 숨통을 죄어왔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조는 됐지만 인간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방물개는 털가죽 때문에 인간의 포획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죽어갑니다. 관련 영상 이미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더 뉴스에서 한 번 더 보도하겠습니다. 7월 4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전국 2,5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는 파업 집회가 열립니다. 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아침 한때 서울 요금소 앞 경부고속도로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 미국의 새 협상 카드가 공개된 걸까요?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 동결하면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고집했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반응이 관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업계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규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아베 내각의 의도에 맞서 맞대응 보복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적자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1% 가까이 흑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생각하면 더 큰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됩니다. 대구 34도를 최고로, 춘천 33도, 서울과 광주 32도 등 전국 대부분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에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오늘도 학교 2,100여 곳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호진 기자. 네, 권호진입니다. 네, 급식 차질 빚은 학교가 2,100여 곳. 이게 공식 집계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부의 공식 집계가 나왔는데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2,177곳으로 예상보다 500여 곳이 줄었습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한 학교는 1,662곳, 단축 수업으로 급식이 필요 없어진 학교는 109곳이고요. 여기에 기말고사 기간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406곳을 합친 숫자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1,386곳이 늘어 8,277곳입니다. 돌봄 교실은 92곳에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제보다 47곳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도 어제는 22,000여 명이었는데 오늘은 4,600여 명 줄어 17,000여 명입니다. 네,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오늘도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 1,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학교에서 확정기여형 DC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확정급여형 DB로 전환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박백금 차관이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파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은 일단 내일까지 사흘간 예정되어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9일과 10일 세종시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도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이들 불편 그리고 학부모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지금 어떻게 파업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파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있는 이곳 학교에 전학년 아이들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이 준비한 빵과 주스 등이 급식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이 학교 조리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 식사 준비에 차질이 생겼고 이를 위해서 이 대체 급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학교의 경우 7명의 실무조리원 가운데 5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파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온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이 된 건데요. 이 주먹밥 등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식사 시간 내내 교실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먹은 빵이 맛이 없어서 도시락을 직접 부탁했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또 밥을 먹거나 간식을 챙겨 먹었다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만약 파업이 길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대체급식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빵도 더는 주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모든 학부모에게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공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업이 끝나가서 학부모들이 속속 아이들을 찾으러 오고 있는데요. 이 돌봄교실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학교 돌봄 전담사 2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75명의 학생을 일반 교사들이 1시간씩 나눠서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임시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긴 하지만 교사들이 성적 처리 등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파업이 연장될 경우 돌봄교실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기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솔직히 힘든 분들 많죠. 또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자, 학부모들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파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든가요? 네, 오늘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을 바래다 주는 학부모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이 파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 조리원들이나 이 보육 전담사들의 파업 동참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부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니까. 네, 반면 파업 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입장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 운영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오전 도로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교통 혼잡이 빚어지자 경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부장원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행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요금소 수납원 200여 명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로를 점거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요금소 바로 뒤쪽 차로였는데요. 처음에는 부산 방향 12개 차로를 모두 점거했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면서 대여섯 개 차로에서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경찰과 수납원들의 대치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출근길에 차로 일부가 마비되면서 서울요금소 직전 1km 정도 구간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 25분쯤 수납원들을 끌어내면서 통행은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노조원을 합쳐 모두 25명이 다쳤고
상태가 심한 1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은 현재 서울 요금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5개 중대 경력 30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농성을 건물 위에서 진행해왔던 수납원들이 왜 갑자기 도로 점거에 나선 겁니까? 네, 근본적인 문제는 직접 고용을 두고 노측과 사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40여 명이 높이 10m의 요금소 건물 위에서 닷새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낮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의 진전 없이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고 여기 도로공사도 아무도 저희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너무 그래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내려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노조원이 다 합심해서 내려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본사가 아닌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수납원들을 고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하는 건데요. 도로공사는 노조원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우선 선택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도부가 수기를 거쳐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1시간 넘는 토론 끝에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특위위원장을 선택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지도부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초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원내대변인도 여야 합의 당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정한 만큼 그 순서가 정개특위를 맡게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개 특위 모두 똑같이 꼭 관철해야 할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3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맡아 선거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사개특위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에 다음 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핵심 키워드는 불안과 자유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에 따른 일자리 실종과 경제 위기, 또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등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치켜세우고 독재의 후예와 빨갱이 발언 등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신독재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지난 4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며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다수의 횡포라는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은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면서 반도체 소재 등의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전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며 비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리 아키오 회장은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는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해결할 하나의 제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지지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미무라 회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패소했는데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일본제철, 옛 신일본제철의 명예회장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일본 주요 언론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통상 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했다면서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과거 중국이 영토 문제로 대립했을 때 당시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은 이에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그때처럼 무역을 자의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쿄신문도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수출 규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올해보다 4% 이상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20% 가까이 오른 1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가 삭감 요구를 철회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다음 주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두 차례 심의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대부분 복귀했습니다. 경영계는 돌아오자마자 작심한 듯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8,000원을 전격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낮은 수준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현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걸 잘 고민을 해서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되도록.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오른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정상이며 경제 규모에 맞게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사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2,000원이나 차이가 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이는데 양측 모두 만족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장마가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안 오고 대신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뜨겁습니다. 폭염특보 지역도 더 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언제쯤 내리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먼저 폭염특보 상황부터 알아보죠. 어디까지 확대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북부와 남부 또 충청 내륙 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일부, 영서, 영남 일부 지역입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의 고온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기상청은 서해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데다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으로 34.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또 광주 태촌면과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기온도 3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흥 33.5도, 양산 33.1도, 홍천 33도, 대구 32.6도, 서울도 31.8도 등으로 전국이 무덥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오후에 휴식을 취하는 등 무리한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자, 지금 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언제 오는 겁니까? 네, 장마 전선은 먼 남해상에서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무더위의 기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내일은 33도, 주말인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한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이 비와 함께 폭염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한화그룹이 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화성 바이오밸리의 관로 하자와 안전사고 가능성을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측이 부실 위험을 알고도 하자를 축소하고 또 엉터리 보수 작업을 논의한 내부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완료 초기부터 하자 투성이로 드러난 관로 문제에 시공사인 한화건설의 대응은 어땠을까? YTN이 확보한 한화 측 내부 문건을 보면 보수공사의 금액을 낮춰 날림으로 진행한 정황이 나옵니다. 하청업체가 올린 공사 금액이 많다며 3분의 1 정도인 1억 원에 맞춰 관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담당자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또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면 하청업체가 한화건설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합니다. 부실 시공이 될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줄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건을 작성한 한화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댑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금액을 얼마에 맞춰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수업체의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 측 지시로 하자가 없는 것처럼 영상까지 조작하고 땜질 보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거는 카메라 화면을 빨리 돌리면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붙이라고 말을 하라 그래서 붙이를 했죠. 세면으로. 또 지자체 제출용으로 하자 보수 보고서까지 허위로 꾸며 하나 측에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상적인 보고가 되면은 인수인계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분만 나오게 줄여가지고 좀 해라. 보고서에 이상 항목을 잡지 말고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던 지자체는 보수업체의 양심 고백으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그러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속였는데 그걸 계속 그걸 속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류 조작 등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실공사의 엉터리 보수 작업 의혹까지 국내 굴지 대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성 바이오밸리 관로의 소유권을 시공사인 한화 측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던 화성시가 인수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하자가 발생한 관로의 보수를 완료했다는 한화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관로 전 구간에 대한 재촬영을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로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검증 없이는 인수 추진 계획이 없음을 이미 한화 측에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월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넉 달째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석방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과 재판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넉 달째. 그동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절차만 되풀이됐을 뿐 30명이 넘는 증인 가운데 법정에 선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 일정은 그 이후에도 잡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책임이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일반 국민의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3차례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2번 더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번만 기소됐기 때문에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 앞으로 법정에 서야 할 증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청와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 관련 청원은 삼권 분립 원칙상 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최근 기소됐습니다. 기소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건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혹한 수법이 동원된 살인 사건, 하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 올려진 최초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1997년에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예전에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복역했던 전과자로 공터에서 옛 연인을 폭행하다가 그가 달아나자 동행한 그의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피해 여성의 피가 발견됐고 그 양이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라는 점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계획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는 고유정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 등으로 7억 원을 청구당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CCTV에는 피해자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고 이튿날 새벽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범인이 사건 직후 수돗물 5톤을 사용했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피부 조직과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징역 18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 쉼터에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사건 직전 범인은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황이었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가 보험회사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2심에서 감형됐다가 파기환송 끝에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세입자인 범인이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실종 나흘 전에 범인이 육절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기계에서 피해자의 인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시신을 찾지 못해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유정 역시 범행 방법을 검색했고 범행에 쓰인 물건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시신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바다에 버린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정황 증거가 많습니다. 수사당국이 유죄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극과 극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하기는 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역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늘 교섭단체 연설 여러 가지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많지만 두 분께 하나씩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대체 근로 금지는 이제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대체 근로 허용 쪽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오늘 말씀 맥락은 네. 그냥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불법 파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파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극히 예외적으로 네. 좀 대체 근로를 좀 허용을 하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의료 각종 서비스, 많은 국민들과 실질적인 생활이 연결된 부분이 많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불법 파업일 경우에는 대체 근로를 좀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위에도 지금 노동개혁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뭐 제의를 했지만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지금 노동 개혁이 노동의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었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산업 환경이 지금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노동도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단일한 기준,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 이제는 좀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좀 계약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좀 그러니까 자유계약이죠. 자유계약에 의해서 근로의 행태들도 좀 정해지는 게 어떻겠느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일할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요즘 또 일하는 것도 새벽형도 있고 뭐 반명도 있고 좀 더 일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예. 얼마 전 뉴스도 보면 모든 지금 전국의 국립 그 연구기관들이 지금 다 컴퓨터를 6시면 꺼야 되고 연구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하자 그런 취지를 담은 내용의 말입니다. 지금 대체근로 관련해서 불법 파업에 한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면서 불법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하자. 이 불법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YTN에서 보여줬던 화면에도 불법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비난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했던 것이 외신을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도 그런 같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 3권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 행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헌법에 나와 있는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교섭단체 연설에 하실 수 있는 너무 안타깝고요. 또 그게 또 이 토론 과정에서는 불법에만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러시면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법이라고 한정했으면은 오히려 더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불안과 공포가 뭐 이렇게 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포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왜 몇 달 동안 국회는 비워두셨던 건지 저는 정말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다시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강병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담긴 그 대체근로 허용 문제는 네.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서 전면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셨다고 해요. 근데 말씀은 불법 파업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불법 파업이면 지금도 대체근로가 되죠. 그건 네. 파업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도 그렇고요. 이제 버스도 불법 파업인 경우가 있죠. 또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파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넉넉고 그냥 마냥 국민들 불편을 다 감수해라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실생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좀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불법 파업에 한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말씀 중에 불법 파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 문제라 제가 그게 맞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여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가운데 상시국회, 그러니까 매월 1일에는 국회를 열자 이런 제안, 그리고 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매월 1일에 자동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합시다. 자, 이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돼 있나요? 어제 나온 제안이잖아요. 아마 이것은 양당이 공식적인 오늘 대표 연설을 하셨으니까 공식적인 내용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건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뭐 100%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저는 계속해서 상시 국회를 주장을 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2월, 4월, 6월에 저희가 임시국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9월에 100일간 정기국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뭐 TF팀을 만든다든지 국정조사단을 만든다든지 이번에 목성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단 수많은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회는 거의 360일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시국회를 해서 늘 열려 있다라는 걸 국민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국민소환제는 저는 당연히 국민들도 아마 거의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더불어서 무노동 무임금까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뭐 헌법 정신에 저희가 민주주의고 또 주권 재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아까 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면 소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으로서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점이 억울하십니까? 국회의원이요. 가장 편할 때 아마 이거는 여야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실 때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 TV에 본회의장 나올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뭐 대여섯 시까지 하루 종일 법안을 수백 개 처리할 때가 제일 가장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장까지 그 많은 법안과 그런 저희 처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요. 휴회 때는 계속 주민들 만나고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 차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요. 현장 방문도 있고 이래서 그 국회가 열리고 소위 TV로 보는 그때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좀 그나마 국회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좀 육체적으로도 편할 때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게 국회의원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저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해외에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품격 있게 준비된 자세로 또 국가를 대표해야 될 때는 저는 대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면 답을 2개, 3개 해주셔서요. 하여튼 상시국회, 그러니까 매달 1일에 열리든 하여튼 국회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열리게 하는 것은 동의하시고 또 국민 소환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개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했으니까 공식 입장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특히나 국민 소환제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사전에 논의된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한참 뜨거웠을 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국민 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 개헌안에 저희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발의하셨을 때 이 국민 소환제를 포함을 해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야당의 반대로 그 개헌안이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저희 정부 여당은 이 국민 소환제가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명확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상시 국회와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김정재 의원님의 생각이 한국당 내에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의 소위원으로서 이 법안 소위를 정례화하는 거를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냐, 무슨 뭐 법안 소위 여는 것을 강제 규정으로 의무화를 하느냐, 임의 규정으로 두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소위를 한 달에 2번 여는 문제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김정재 의원님과 달리 한국당의 지도부의 대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국민 소환제라든지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명확하고 저는 그거를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안 소위 정례화가 의무화가 무력화된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은 지금 원내 지도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원내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개인 입장 말고요. 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뭐 입장 같은 건 표명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의원들끼리 얘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 상시국회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 품격 있는 YTN 같은 데서 꼭 강효상 의원님, 특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 당의 전체 의견으로는 좀 그 얘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 앞으로 향후에 지금 특히나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저희 한국당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헌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저도 담아서 한번 테이블 위에 펴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는 논의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국민 소환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북한 어선 국정조사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일 때 하자더니 여당이 되면 왜 안 하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여당일 때 거부하더니 왜 지금에 와서 하자고 하나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 관련된 질문 또 야당 측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님. 네. 과거에 뭐 천안함 사건 등 또 노크 기순 사건 등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던 게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야당의 입장에 서면은 정치 공세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좀 사안의 경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볼 필요가. 지금 이제 목선이 왔던 문제하고 천안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군함 아닙니까? 네. 군함이 북한의 어뢰에 격침이 침몰을 하고 46세 우리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건과 민간인들이 목선을 타고 왔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목침에 대해서도 목선에 온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국정조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총리도 사과하시고 또 국방부에서 합동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장군들을 다 경고하고 보직해임 시켰습니다. 또 장관이 또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당에게는 국방위 상임위가 남아 있고 또 대정부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부터 들고 나오는 거는 야당으로 살 수 있는 정치 공세는 인정하지만 좀 과하다 싶고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계태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던 그런 대형 사건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 의원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당일 때 야당 측으로부터의 그런 군 관련 중요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한국당인데 지금에 와서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왜 요구를 하고 있냐 이런 지적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 요구를 YTN에서 처음 질문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번 이 사건의 중요성이 그냥 단순한 목침 배가 하나 온 사건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해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거예요. 삼중 그 경계망이 완전히 뚫린 건데 예전에 메가드 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략은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만큼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관문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민간인과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걸 그 소위 말하면 타겟으로 공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경계가 가장 중요한데 걔가 뚫린 겁니다. 근데 뚫린 것까지는 좋아요. 뚫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중간의 과정에 보고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거짓말과 축소와 은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가 분명히 개입이 되고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이전에 그 7년 전에 뭐 노크 기순
접근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예.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뭐 천안함은 46명의 그 국군 장병의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어선이 들어왔을 때요 바로 옆에서 아침에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100여 명이 경매를 보고 있었고 민간인들이 그 인근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간첩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국정조사는 지금 단순히 아까 그 상임이라든지 아니면 대정부 질문하게 와 달리 그 수사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검찰의 수사 요구도 할 수도 있고 특히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를 물을 수가 있고요. 이래서 네. 단순히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바른정당과 지금 민평당이 함께 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 좀 받아주셔서 국민의 안전을 좀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네. 다시 바꾸면요. 그러니까 지난번 노쿠기순 사건이나 뭐 노쿠기순 사건보다는 이 사안이 더 중하다고 보시는 네, 거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사안보다는 천안함 사건이 훨씬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예를 들면 지금 그대로 밝혀진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뭐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목선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조작하고 은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는 입장은 이해를 했는데 네. 과거에도 그런 사건을 국정조사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충분히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떤 사정에 또 디테일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여야가 또 물론 공방을 주고 받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 뭐 내부 사정은 100%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개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밝히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상당히 강경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혹시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국방위에서도 네. 그리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장관이 뭐 경계 실패를 인정을 했고 그 관련된 어떤 장군들을 보직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끊임없이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 묻고 있는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목선에 들어온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그렇죠. 않는다라면 국정조사를 받겠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건 과거에 지금 모든 사건이 그때는 왜 그랬느냐는 구체적인 거는 저희는 뭐 모든 사건을 다 과거에는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도 아마 맥락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때도 예를 들어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되죠. 그때도 해야 됐었고 지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과거와 현재를 뭐 수평 비교해서 예전에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줄 거야.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의구심이 들고 반드시 밝혀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해야죠. 그게 바로 국정조사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두 분 다 입장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목선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짧게. 예. 지금 이 목선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뭐 충분히 그 엄중 경고도 하고 해임도 하고 이랬다 그랬는데 정말 해임할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경두 그 국방장관이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만 두 번 숙여서 사과하고 이렇게 많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아무 관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육은 청와대 안보 1차장은 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인가요? 엄중 경고를 했는데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재난 대응에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윤건영,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국정기획상황실장님이죠. 이분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15일 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해경에서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국정상황실에.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7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 온통 GPS가 없다. 그다음 삼척항 인근이다. 배는 그냥 폐기했다. 등등등등 거짓말 일관했습니다. 15일 날 분명히 청와대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저는 보고가 됐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17일 날 돌아오고 휴가를 냈습니다. 17일 날 소위 말하면 그 검찰총장 누구죠?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명 보고를 받았는데 같은 날 이미 목선을 들어온 이런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발언이 너무 길어지셔서.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분명한 건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이런 발표, 국방부 발표라든지 여러 발표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만큼은 저희가 분명히 좀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에 일어났는데요. 그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지휘 안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경질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거는 북한에서 폭침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싸워야죠. 북한하고 싸울 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우리 청와대가 제가 말을 개입을 하고 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가 말을 조작을 했습니까? 은폐를 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 우리나라 군함이 우리 앞바다에서 그 북한의 어뢰에 맞아서 그렇게 폭침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큰 경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할 때 왜 안 받았냐는 답은 끊임없이 회피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 목성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리고 정말 외관부 라인에 다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천안함 폭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자, 천안함 폭침은요. 북한이 침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 경계 책임을 했던 장성들 라인에는 묻지 않습니까? 아니 경계에 지금 침입을 해온 겁니다. 네. 침입을 해온 거고 유사 전쟁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여기에 뭔가 감추고 은폐하고 조작한 게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잠깐만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잠시만 지금 논점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서요. 일단 천안함 사건을 제가 대비시켜서 질문을 드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천안함 사건 안에는 경계 실패가 당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폭침이 맞다 하더라도 정부 조사 결과가 맞다 하더라도 폭침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우리 군이 전혀 몰랐던 그런 경계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사건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성격이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그 당시에는 요구했는데 받지 않았고 또 지금은 비슷한 사건인데 야당에서 요구하는데 정부가 여당에서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입장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 경계 실패에 관해서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한 어떤 그 상황을 잘못 전달한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조사의 미숙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그 당시에도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사안이 그런 면에서 이번 목선 사건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예. 네, 뒤집어보겠습니다. 자, 한국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당 예결특위위원장을 놓고 일종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후반기를 관통하는 원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조율과 또 의총을 통해서 추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절차를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탈당 얘기도 나오는데
거취와 관련돼서 고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네, 어제 황영철 의원이 한 얘기고요. 황영철 의원이 원래는 한국당 몫의 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뭐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해놨던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맞죠? 거기서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회법 41조에 의하면 그 위원장이 권리 시에는 네. 다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잔여 임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안상수 네. 위원장님 하셨는데 당 대표 선거 나간다고 이제 그 사임을 하시고 고리가 됐죠. 그 네. 잔여 임기를 황영철 의원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 30일자 5월 말로써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네.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몫이어서요. 저희가 다음 예결위원장을 지금 황영철 의원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데 또 김재원 삼선 의원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두 분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당은 당규에 따라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을 하기로 돼 있고 예.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요.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아침에 한 9시경에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네. 이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황영철 의원의 생각과 다른 것 같군요. 이제 거리시, 그러니까 안상수 네. 전임위원장 거리 때 잔여 임기로 지명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차까지 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인지 여기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당은 그러니까 잔여 임기만 한다는 입장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국당에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 예결위원장 하면 알짜 상임위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친박계하고 비박계 중진들 간에 뭐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가 다 보고 있는데요. 저는 황영철 그 의원에게 예. 이미 1년 전에 당 지도부가 예결위원장 차기를 약속했던 겁니다. 1년 전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그 안상수 예결위원장 될 때 네.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사안이고요. 이거는 예. 국회의원 300명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회 소식인데 김정주 의원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제가 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황영철 의원에게 이미 1년 전에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황영철 의원은 비박계 아닙니까? 근데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제 최측근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른바 황심이 작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작용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리더십들을 저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 부재의 현상인데 적어도 이렇게 당내에서 상임위 자리 가지고 이런 자리 다툼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없어 보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거 했던 말들을 막 뒤집고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김재원 의원에게 자리를 챙겨주려고 하는 걸 봐서는 자유한국당 내 리더십 부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다. 또 황심이 작용했다. 이런 요지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가도 너무 나가셨고 의총을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자유한국당 의총은 제가 들어가고 3년 동안 제가 의정 활동을 했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저희 당에 오신 거 같이 얘기하는데요. 또 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고 저희 당내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소설을 지금 또 방금 소설이다. 완전 소설이에요. 자, 먼저 그 이번에 제가 그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님 그 임명을 할 때 사실은 당내에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2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얼마 7, 8월에 지금 곧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3선 의원이시고 이래서 본인이 꼭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 잔여 임기 정도를 그래도 양해를 해주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번에 새로 예결위원장을 새로 뭐 임명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3선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안 하신 분이 별로 없으세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이 그 당시에는 당원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뭐든지 지금 뭐 친박, 비박 그 민주당의 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든지 저희 당을 자유한국당을 그 개파 갈등. 그다음 두 번째는
원내대표 대 예. 당대표 갈등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 당에 대해서 이 프레임 씌우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친박 여기까지 비방 듣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가셨어요.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금 상임위원장 또는 예결위원장 놓고 어느 당이든 이렇게 경선까지 한 전례가 있나요? 간단하게 좀 있을 겁니다. 예. 전례는 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장 거의 다 경선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경선을 많이 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확보가 되면 거의 다 경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있는 이 일입니다. 부분도 네. 팩트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죠. 1990년대 한보 사태의 주역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원본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 출입국 관리소와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고 진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숨지자 사남인 정한근 씨가 다음 날 화장 절차와 사망 신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 전 회장과 사남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위장된 신분으로 생활한 만큼 아들 정 씨가 정 전 회장의 사망 절차를 책임지기 위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아들 정 씨는 지난달 22일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 첫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와 유골함,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의 상시 국회와 이를 담보할 신사협정의 체결이 그것입니다. 국민께서 고대하시는 민생국회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원내대표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미 없는 시간이 하루하루 연장될수록 우리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는 신사협정의 체결이 그것입니다. 국민께서 고대하시는 민생국회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원내대표들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 거짓말을 묵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은폐 조작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발뺌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가담한 적은 없다면서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하니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개그 콘서트를 벌이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개그 콘서트를 벌이는 것입니까? 학교 비정규직 등의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전국 2,1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을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아침 한때 경부고속도로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비건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 동결하면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고수해온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섰다는 해석이 가능해 북한 반응이 주목됩니다. 1990년대 한보 사태의 주역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사망 확인서 원본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업계 관계자를 만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보복 맞대응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 달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41%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두 특위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 선택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 권한을 넘기고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했지만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1시간 넘는 토론 끝에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특위위원장을 선택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지도부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초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원내대변인도 여야 합의 당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정한 만큼 그 순서가 정개특위를 맡게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두 개 특위 모두 꼭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 3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맡아 선거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사개특위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에 다음 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예상됐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40분 넘게 이어진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정책 실책이 가져온 국민 불안을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에 따른 일자리 실종과 경제 위기, 또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등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 선생을 치켜세우고 독재의 후예와 빨갱이 발언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신독재 현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지난 4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며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고 정부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한 연설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의당 윤소화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가 배달된 사건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이는 한국 사회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입에서 유연한 대북 협상안의 윤곽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길 원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뒤 귀국길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인도적 지원과 인적 대화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내밀었습니다. 악시오스는 북미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정한 시점에 제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미국은 일괄 타결이 아닌 핵 동결을 우선 비핵화 입구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 동결을 내건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립니다. 북한이 핵 동결과 인도 지원 관계 개선 교환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핵 동결 범위 자체도 큰 쟁점입니다. 미 조야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동결로 옮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구는 동결이더라도 비핵화 최종 단계와 로드맵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북한 측 대표로 의회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했던 외무성 출신 미국 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북측 대표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인 셈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미 협상팀 재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이달 중순쯤 시작되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건 김명길 라인이 본격 가동되게 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학교 운영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오늘도 2,100여 곳의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2,000곳이 넘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어제보다는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오전 10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한 결과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2,177곳으로 예상보다 500여 곳이 줄었습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한 학교는 1,662곳이고요. 여기에 단축 수업으로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109곳과 기말고사 기간 급식이 필요 없는 학교 406곳을 합친 수치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1,386곳이 늘어 8,277곳입니다. 돌봄 교실은 92곳에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제보다 47곳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도 어제는 22,000여 명이었는데 오늘은 4,600여 명 줄어 17,000여 명입니다. 네,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오늘도 전국에서 장외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 1,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학교에서 확정기여형 DC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확정급여형 DB로 전환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도 연일 파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이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상황을 점검했고 오후 1시부터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파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일단 내일까지 사흘간 예정돼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9일과 10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일단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죠. 네, 지난 5월 경상수지 4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 같은 모든 교육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인데요. 신용 등급 같은 대외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인 지난 4월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충격을 줬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의 당시 설명대로 일시적인 적자라는 점은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1년 전 84억 3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한 흑자 폭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품 교육의 결과를 말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서비스 수지와 4월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본원소득 수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임금과 투자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수치는 1년 전보다 상당폭 개선됐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상품 수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전체 경상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럼 경상수지가 이렇게 안 좋았던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네, 수입 금액이 1% 줄어드는 동안 수출이 10.8%나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지는 것이 치명적이었는데요.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9.2%나 급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반도체 값의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반도체 가격 조사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디램 제품의 고정거래값 지난달에도 한 달 전보다 11.7%나 폭락했습니다. 이 제품 가격 지난해 초에는 8달러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3달러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불거진 만큼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낮춰잡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인 605억 달러 흑자조차도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에서 철거 중 건물 외벽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차량이 여러 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량 몇 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거 중 건물 외벽이 도로를 덮쳤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몇 대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마련한 경제 제재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이전과는 달리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오늘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는데 3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되는 3가지 소재로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최고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한보 사태의 주역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사남 정한근 씨가 제출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등이 진본이라고 에콰도르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지난주 정 전 회장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종 결론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오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원본과 화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확인서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임종을 지켰던 사남 정한근 씨가 다음 날 화장 절차와 사망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만큼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은 체카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의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아들 한근 씨는 션 헨리 리우라는 미국 국적자로 생활했는데요. 친족 관계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보니 아들 정 씨가 정 전 회장의 사망 절차를 책임지기 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아들 정 씨는 지난달 22일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후 첫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와 유골함,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삼남인 정복은 씨를 조사하면서 한근 씨가 지난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치료 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거쳐서 2010년 무렵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 씨는 각각 2,200억 원과 25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화된 만큼 2,200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환수할 길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유골함을 국내 유족에게 인도하고 삼남 정 씨의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더위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주말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도 기온이 많이 올랐죠? 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쉽게 지치는 그런 날씨인데요.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 32.8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가에 나와 있으니 더위가 한결 덜한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틈틈이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또 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기 북부와 남부, 충청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광주 퇴촌면으로 기온이 무려 35.8도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 홍천이 33.8도, 장흥이 33.5도, 서울이 32.8도, 대구가 32.6도, 대전은 31.1도 등으로 전국이 무덥습니다. 무더위의 기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33도, 주말인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쯤에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비와 함께 폭염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더불어서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5월 말에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어느새 7월입니다. 아직 2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고 유람선 침몰 사고의 정확한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교민이신 신기재 선교사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헝가리의 신기재 선교사입니다. 네, 지금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들었습니다. 헝가리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위가 한풀 꺾여서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예, 뭐 수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다시 한번. 예, 지금 날씨가 수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발견된 희생자의 신원이 한국인 6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제 남은 한국인 실종자가 2명이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발견되신 분은 신원이 확인돼서 그 가족이 화장 이후에 모시고 한국으로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아직 2분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지금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뉴브강 인근에서 실종자를 찾는 구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헝가리 경찰들은 군견을 비롯해서 헬리콥터 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동원해서 계속 하루 지역에서 찾고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구조대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구조대원도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장기간의 수고로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거기에 합류해서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허블레아니호가 인양이 될 때까지 사고 지점에는 유람선이 지나다니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다고요? 네네. 어제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때는 그 지역 200m는 접근이 불가능했었는데 네. 이제는 전혀 그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성 교사님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인 거죠? 네네, 어제 오후에 찍었던 겁니다. 이번 유람선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그 다뉴브강의 유람선 통행량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네, 특별히 야간에 특히 9시, 10시 사이에는 가장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운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박 전문가가 야간에 큰 크루즈선의 운항을 조금 제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헝가리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통행량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조금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야간에 그때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네.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한 지 한 달도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실종된 헝가리인들은 다 찾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헝가리 내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직도 이게 그리고 헝가리에서 워낙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거를 잊을 수 없을 거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찾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라든지 방학을 맞이해서 그것을 둘러보고 하는 것을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고 수사 진행도 새로운 사건이 나올 때마다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뭐 헝가리인들을 다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량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던 건데 뭐 그렇지만은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또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이 새로운 사건이 나올 때마다 보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바이킹 시그너의 블랙박스를 해서 나오는 그 소리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처음에 블랙박스의 소리에 일단 영어, 독일어, 러시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먼저 목격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헝가리 말이 나와서 조치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선장이라든지 그 조타를 했던 사람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가장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예, 그 바이킹 시그너 선장 말씀해 주셨는데 보석 상태로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데 조사에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그분이 보석으로 허가해 준 것은 그건 옳지 않았다. 다시 그를 체포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대법원에 그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이킹 시그너 선장에 대해서 또 새롭게 나온 내용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선장은 처음부터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그를 보석 허가를 해준 것은 법에 어긋난 일이다. 다시 그를 검토해서 그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상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또 같이 보면서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다뉴브강 인근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던데 지금 추모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갖다 놓은 이제 꽃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중에는 최근에 갖다가 놓은 생화가 있고 또 거기에 계속 물을 줘서 추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또 들르기도 하고 또 외국 관광객들도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추모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헝가리 현지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기재 선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남 신사역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져서 차량들을 덮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신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가 벌어진 거는 1시간쯤 전인 오후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신사역 근처의 한 건물에서 외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여러 대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제 뒤로 보이신 것처럼 지금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던 골조물이 엿가락처럼 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옆 건물을 보면은 3층에서 4층짜리 건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넓게 쳐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벽에 깔린 차량은 4대, 그 중에서 이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은 10여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이 출동해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상자 1명, 경상자 1명 이렇게 총 2명인데요. 모두 곧바로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넓게 퍼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약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일단은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벽에 깔린 차량이 4대에 달하는 만큼 지금 구조된 2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차량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